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승진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국가 전략에 관한 것인데요.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시각 차이를 보일 그런 주제라는 점에서 저 스스로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또 통일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북한의 변화 실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대립 상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통일 논의가 있지만 그런 논의들은 그냥 허공을 맴도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북한은 나름대로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북한과 지금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에 북한의 변화 양상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북한의 국가 목표가 바뀌고 또 그에 따라 국가 전략도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글을 전개했습니다. 즉 북한의 국가 목표와 국가 전략 간의 그 상관성 속에서 최근에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양상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해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북한의 국가 전략이 어떠냐는 우리의 대북 정책, 나아가서 남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 전략의 변화 여부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즉, 북한의 국가 전략을 과거 우리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전통적인 그런 해석 방법, 즉 대륙의 혁명 전략 전술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국가 전략이 혁명 및 대남 전략 중심의 그런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 대북 정책 역시 북한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고 나아가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는 북한의 변화 양상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북한의 국가 전략의 변화로 인식할 만한 그런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90년대 초, 즉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북한은 이른바 생존전략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90년에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또 철천지 원수로 얘기해왔던 미국과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물론 이것이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곧 별 의미 없게 수그러들었지만 그 이후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있고 미국과 일본과도 이제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진 못했지만 그때 시작했던 변화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여 년 동안 돌이켜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이 취해왔던 그런 변화의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변화 양상들은 갑작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고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됐던 그런 변화 양상들이 응축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전개하면서 저는 세 가지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은 냉전체제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추구해왔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알다시피 북한은 1990년 유엔 가입 이전까지 이른바 완코리아 팔러시, 즉 하나의 조선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은 유엔에 남한과 동시에 가입함으로 해서 사실상 완코리아 팔러시를 포기하고 두 개의 조선 정책을 수용한 격이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 변화의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조치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지만 적어도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 움직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김정은 시대의 일련의 변화 양상이 북한의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즉 지금 보이고 있는 북한에서의 변화 양상을 단순히 이례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일시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변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 전략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수용하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체제 내부에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의 변화가 변화의 방향성과 관련된 것이지만 체제 내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 체제 내의 변화는 결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 내의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러한 그 국가 전략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의 국가 전략의 변화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보는 시각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그런 갈등적 요소 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의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한 것은 대체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변화의 방향과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 즉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를 북한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를 놓고 봤을 때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를 사회주의 체제 내의 변화로까지 확장해서 본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범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또 변화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법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2000년대 초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북한의 변화를 놓고 북한의 변화가 전략적 변화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주장 중에는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 공산주의 혁명의 그 규정이 여전히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략적 개념으로 보냐라는 그 주장이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규범 속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도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정책적 측면에서 이제 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하면, 북한의 변화가 어느 순간에 아주, 일시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방향성을 주목하면서 큰 틀에서의 변화의 주기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때그때 나타나고 있는 그 작은 현상들,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큰 흐름에서의 변화를 놓치기 쉽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못지않게 숲을 보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의 기준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서의 변화 양상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리를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변화 양상과 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요. 변화의 양상은 그동안 이제 북한 매체나 여러 곳에서 밝혀진 그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규범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규범적 측면에서는 공산주의 용어의 삭제, 그다음에 정치 이데올로기에서의 변화, 주민 행동 규범의 수정, 이런 점들을 살펴봤고요. 제도적 측면에서는 노동당 위상의 정상화, 통치 과정의 제도화 및 법치 확대, 국제적 규범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경제개혁의 추진, 교육개혁의 추진, 주민 친화적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주민 의무정책의 확대, 그리고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변화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변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변화 양상을 정리한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9년에 헌법에서 먼저 그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당 규약과 율사당 체계 10대 원칙 중에서도 이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개정한 당규약에서 당의 당면 목표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고 명시함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지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규범적으로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물론 당규약과 율사당 체계 10대 원칙에서 모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이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 말을 하거나 논리를 전개할 가치가 없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지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변화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싶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국 북한이 혁명 대남 전략 중심의 그런 전략을 펴왔던 것은 공산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공산주의 혁명의 포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과도기론의 수정이라고 봅니다. 과도기론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최종적 이념적 지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존의 북한은 이른바 중과도기론적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함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 구성체라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과도기론의 수정이고 그동안 중과도기론적 입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제도적 뒷받침과 관련해서 보면요, 이것은 당이 김정은을 받들어서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당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당이 변화의 주체로서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도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상 해방 문제도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바뀌었다고 얘기할 만한 부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체 사상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바뀐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치 수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비정상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냐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 및 규격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면제자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완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새로운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기 강광원 박사님께서 이따 보충해 좀 얘기를 더 잘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만 문화예술 부분에서의 변화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모란봉악단이 파격적인 공연이나 체육, 놀이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과도한 접근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주민들이 그동안 북한 사회는 이념지향적 그런 통치 메커니즘 쪽에서 작동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 분쟁, 이른바 문화적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즉 문화 강국, 문화 국가를 건설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이념지향적 통치 시스템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념을 뺀으로 해서 이 이념이 먹혀들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 초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의 어떤 정책 현상, 예를 들어서 3S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음 정책적 측면에서는 뭐 경제개혁이나 교육개혁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쩌면 북한의 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 및 대남 전략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그 지점은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 양상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냉온탕을 오가는 그런 그 양상을 그대로 보이면서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살펴본다면 미사나마 몇몇 사안에서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지난 9월인가요? 9월에 평양설린 역도 대회에 남한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 TV가 방영을 했습니다. 또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휴대폰을 휴대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 또 어제인가요? 나왔던 그 북한 남한 사람은 무조건 송환하겠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현상이다. 그래서 뭐 이것이 어떻게 좀 더 진전되고 좀 더 가시적인 그 변화로 보여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지만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변화 현상,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석을 북한의 국가 목표의 변화 또는 전략의 변화까지 이어서 보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민감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북한의 국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달리 보고 있는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런 팩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는 수령체제느니 신정체제느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북한의 어떤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라고 얘기한 그 이면에는 막스 레닌주의 또는 그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하는 그런 국가로서 공산화 혁명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 이런 의식이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 그런 그 사회주의 당 중심의 당 국가 체제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즉 노동당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하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당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사회주의 체제,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체제의 모습을 더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함으로 해서 북한 스스로 공산주의와 결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나 탈사회주의 체제나와 관련해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던 공산화 혁명과 관련 지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체제가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 북한이 지향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주의와 다른 우식 사회주의일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제 민족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북한이 남sun혁명을 얘기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민족 해방의 의미고 다른 하나는 계급 해방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적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사실상 계급 해방의 의미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것처럼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역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승리했다고 볼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결국은 민족 문제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즉 이전까지 북한에게 있어서 민족 문제 또는 통일 문제는 혁명 전략 또는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체제 유지를 위해 또는 체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90년대 들어서 북한은 이른바 김일성 민족론을 제시하면서 한민족과 구분되는 그런 한민족에서 북한 주민을 김일성 민족으로 얘기하면서 분리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북한이 말하는 민족과 통일의 문제는 굉장히 이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 해서 투코리아 팔러시를 수용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논리 전개는 분명히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내세워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해석이고 지나친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양상을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 핵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이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가지고 논쟁해왔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그래서 핵 보유국가임을 선언한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핵 개발이 하나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북한 핵이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북한 주장에 따르면 북한 핵은 방어용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핵 포기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하고 핵 보유국 등을 선언한 것은 결국 체제 안전을 위한 그 장치로 핵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국 비핵화는 유언으로 지켜야 할 가치지만 당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무망한 상태에서 그때까지는 핵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북한 핵은 북한이 공격용으로 가지고 있든 또는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든 간에 이미 핵 보유국을 선언한 상황에서는 이를 폐기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개혁, 개방이냐 현상 유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그 변화 양상은 우리가 예상을 한 것 이상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을 때 김정은의 어린 나이, 그다음에 김정은이 그 후계자로서 수업을 했던 그 일천함 때문에 굉장히 체제 안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체제 안정을 이루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김일성 상황 직후부터 적극적이고 아주 대범한 그런 그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그동안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체제적 관점보다는 주민을 앞세우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이 과거처럼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관심이 컸습니다만 불구하고 그러한 관심들은 북한은 개혁개방을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할 것이라는 그런 냉소적인 견해로 집약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그것은 지도자의 최종적 판단과 결단의 문제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결국 김정은이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럭저럭 살아가기보다는 개혁개방을 해서 새로운 비전을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고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70년대 말에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더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내부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등소평이 초국 단계론을 얘기하면서 모택동의 과도기론을 수정을 했고 또 나아가서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이었던 자본주의 사회와의 전쟁 불가피론을 수정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뭔가 새로운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관점이지만 결국은 개혁개방 관련해서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등소평이 적극적으로 전쟁 가피론을 얘기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무렵에 1978년 개혁개방을 얘기할 무렵에 이미 미국과 관계 개선이 상당히 진전이 돼서 79년에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는데요. 수교 전 단계까지 갔던 그런 어떤 것이 작용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하려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국가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측면에서 북한이 당 규약에 당면 목표를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당 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북한의 국가 목표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북한의 국가 목표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2012년 신형 공동사설에 처음 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2010년에 개정된 규정에는 강성 대국이 국가 목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죽은 직후에 나온 공동사설에서는 강성 대국과 함께 강성 국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도 안 지나서 2012년 4월 11일 날 노동당 제4차 대표자협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강성 대국을 대신해서 강성 국가를 국가 목표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얘기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북한이 국가 목표로 얘기해왔던 것을 보면 김일성 시대에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 단계를 얘기했고 김정일 시대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로 얘기했습니다. 김일성 때는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도이론상에서 북한 사회가 어느 도선상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도이론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강성대국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목적 지향성을 갖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와서 강성 국가로 바꾼 것은 좀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는 사회주의 체제의 견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이제 과도기론의 수정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강성 대국이라는 모호함에서 벗어나서 강성 국가라는 좀 더 현실적인 주장을 통해서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예,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이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의미는 인민생활 향상이 중요한 그 모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경제 건설과 문화적 선진화, 즉 강성 국가 건설을 위해서 북한은 두 가지 점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선군 정치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면 큰 틀에서 보면 28페이지 것이 아니라 25페이지 것을 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목표로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경제 강국과 문명 강국을 얘기합니다. 경제 강국에서는 이제 지식 경제 강국을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문명 강국에서는 또 체육 강국을 얘기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밑에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경제 건설에 매진하고 있고 또 문명 강국 건설을 위해서 문화적 선진화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변화 양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살펴본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런 국가 목표가 국가 전략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국가 목표는 국가 전략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가 어떤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국가 전략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에서도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 전략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남조선 혁명을 위한 혁명 대남 전략이냐, 아니면 체제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안보 전략이냐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 목표를 북한이 국가 목표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 전략도 이에 맞춰서 발전 전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 스스로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 경제 건설을 강조하고 있고, 문화강국 건설을 위해 문명강국 건설을 위해서 문화적 선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나 또 대남, 대미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논쟁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혁명 대남 전략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관점에서 볼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변해왔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이 개혁개방을 취할 무렵 그들이 발전지향적인 국가 목표를 세운 이후 발전 전략 중심의 국가 전략을 세워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경우 전략적 노선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은 결국은 경제 건설인데요. 북한 역시 경제 건설을 중요한 국가 목표를 위한 전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본점은 개혁 개방과 상황 변치 노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북한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과도기론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냐는 것이죠. 즉 중국이 과도기론을 수정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처지가,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현실에 대한 적당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과도기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86년 김일성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과도기론을 얘기를 합니다. 즉, 북한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단계에 곧 도달하게 된다는 입장을 얘기합니다. 즉, 중간 목표에 곧 도달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무고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함으로 해서 봐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우회적으로 과도기론의 수정을 가했다 이렇게 볼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국이 얘기해왔던 두 개의 기본점은 경제 건설을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개혁 개방이었고 하나는 사항 견지였습니다. 그 사항 견지는 결국은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또 변화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전략적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북한 역시 변화를 하려면 그 변화를 위한 마지노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최근의 변화 양상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조금 더 투명하게 나타났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견지이고,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견지, 하나는 당의 윤리적 영도의 견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의 변화일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회주의가 기본이고, 나아가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또 당의 영도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8페이지에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핵무기 보유를 앞서 북한의 핵이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핵을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방어용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은 그 발전 전략과 더불어 안보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혁명 대남 전략이 전혀 북한의 국가 전략에서 배제될 수 있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우선순위에선 밀려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논리로 봤을 때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 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북한의 그 변화 움직임이 굉장히 전향적이고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것이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와 다른 몇 가지 점을 보면, 우선은요, 김정은이 최고 지도로 등장한 이후에 김정은이 진도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 김정일은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내용적인 측면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당을 봉헌하고 당을 변화의 주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은 개혁개방을 수십 년 동안 착실히 진행을 하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 그것에 가장 큰 그 차이, 그런 그것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변화를 앞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즉, 변화의 주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중국이 저렇게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당을 정상화함으로 해서 변화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북한이 이런 변화를 추구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현실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화의 요인이고 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그런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심을 의식하는 것, 또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변화 내용을 관련해서 규범적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들이 나오는 것은 과거와 다른 분명한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변화가 있었다면 경제 부분에 국한됐었다면 최근에 그 변화의 양상은 전방위적인 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변화라는 것이죠. 이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여전히 북한이 혁명 대남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당연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북한 핵이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의 문제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국가 목표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 전략도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 그 전략의 핵심인 북한의 혁명 대남 전략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제 논문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이런 토론 자리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 직책과 현재의 위상을 놓고 보면 아주 대단한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당돌한 주장일 수도 있고 또 너무 논쟁적인 얘기를 제 주장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꼭 제 주장이 마땅치 않고 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볼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